2012년 5월의 어느 밤, 경기도 화성 궁평항의 어둠 속에서 작은 낚싯배 한 척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배 구석에는 얼굴 전체를 하얀 붕대로 칭칭 감고 모자를 푹 눌러쓴 기괴한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해양경찰이 배를 포위합니다. 경찰이 남자의 가방을 뒤지자 여권과 5만원권 현금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작 1200만원. 미랑 알선책들에게 줄 성공보수였습니다. 이 초라한 도망자의 정체. 불과 며칠 전까지 자산 2조 원 규모의 저축은행을 경영하던 회장님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돈 수천억 원을 빼돌리고 얼굴 성형수술까지 받은 뒤 해외로 튀려다 잡힌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실들이 줄줄이 터져나옵니다. 30년 동안 그가 내세웠던 명문대 졸업장, 화려한 인맥, 심지어 그의 결혼까지, 그의 이름 석자를 빼고는 인생의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가짜가 진짜를 집어삼킨 시대의 사기극, 그리고 훔친 돈을 또 도둑맞은 기막힌 총극까지.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가짜 인생, 그 끝을 추적합니다. 1956년 충남 아산의 가난한 소장농 집안.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구화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이 학교는 졸업해도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공민학교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상급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어린 시절 친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가난을 대물림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고향을 떠났죠. 서울로 상경한 소녀는 구로동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5년간 공장 생활. 하지만 가난은 쉽게 벗어나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학력에 대한 깊은 콤플렉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1978년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군에 입대한 그는 우연히 한 후임병을 만납니다. 그 후임병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의 산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꿈꾸는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그는 후임병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뒤 곧바로 입대했어. 놀랍게도 후임병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대 후 후임병은 그를 서울대 법대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그렇게 가짜 대학생 인생이 시작됩니다. 1980년 제대 후 그는 대담하게도 서울대 관악 캠퍼스로 등교를 시작합니다. 복학생인 척 수업에 들어가 도강을 하고 교수님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학과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배지를 가슴에 달고 79학번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법대 복학생 모임인 법우회의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밥도 잘 사주고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좋은 형. 진짜 서울대생들조차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짜 인생의 정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그는 동기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는 명문여대 출신으로 병원장의 딸이었습니다. 엘리트 집안에서 사윗감을 깐깐하게 봤을 텐데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1982년 1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줄에서기는 서울대 법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피로 현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조차 그가 자신의 제자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체포되던 그날까지 무려 30년 동안 남편의 진짜 학력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는 끝이 있는 법. 1983년 졸업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졸업 앨범 담당 학생들이 앨범에 졸업생의 본적과 출신 고교를 기재하려고 학적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학생의 학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설마 했던 것이 진짜였습니다. 4년간 함께 수업을 듣고 술을 마시고 동아리 활동을 했던 형이 가짜 대학생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섰던 교수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두 번 다시 그 어느 누구의 주례도 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가짜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대담한 인생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발각된 뒤에도 서울대 법대 동문들과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언변과 사교성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처가에서 돈을 빌려 여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채석장 개발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이 돈을 미천으로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을 사들이며 수백억대 자산가로 부상합니다. 중졸 출신 소장농의 아들이 강남의 큰손이 된 겁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재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바로 금융업이었습니다. 1999년 그는 제주도에 본점을 둔 작은 상호 신용금고를 헐값에 인수합니다. IMF로 망한 부실금고였죠. 그리고 이 금고의 이름을 바꿉니다. 미래저축은행. 이름은 미래였지만 그가 한 짓은 고객들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2002년 예산저축은행을 인수해 대전까지 영업망을 넓혔고 2005년에는 삼한저축은행을 인수해 서울에도 진출합니다. 2009년에는 한일저축은행까지 집어삼킵니다. 13년 만에 자산 2조 원, 업계 7위권의 저축은행으로 성장합니다. 고향에서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며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검은 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축은행은 개인 지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3자를 내세워 자기가 소유한 회사에 1,500억 원을 불법 대출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자신만의 호화 골프장을 짓고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27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직원들이 말리면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나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야. 법은 내가 더 잘 알아. 30년 전에 들통난 가짜 졸업장이 여전히 그의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았죠. 그 지주 집안의 후손이 급전이 필요해지자 그는 지주 소유의 아산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을 담보로 70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집은 중요 민속문화재 233호이자 추사 김정희의 처갓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신청된 귀중한 문화재였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는 가차없이 그 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9년의 일입니다. 소장농의 아들이 지주의 집을 빼앗은 것, 사적 복수였을까요? 그는 이 문화재 고택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불러 호화의 연회를 열며 로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경영은 영원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10년 6월 BIS 자기자본 비율이 9.34%였던 미래저축은행은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 10%까지 고꾸라집니다. 2011년 말에는 마이너스 16%,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2012년 5월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예고하자 그는 마지막 도박을 벌입니다. 어차피 망할 거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튀자. 그는 은행 금고에서 현금 200억 원을 인출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현금을 담을 가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던 A4 복사지 박스 10여 개에 5만 원권을 짐짝처럼 쑤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200억 원을 A4 박스에 담아 빼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미디 같은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는 돈 일부를 자신의 별장 관리인에게 맡깁니다.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날 밤 그가 충남 아산의 별장에서 잠든 사이 믿었던 친구가 그의 뒤통수를 칩니다. 친구는 차 유리창을 깨고 현금 56억 원이 든 A4 박스들을 훔쳐 달아납니다. 도둑이 훔친 돈을 또 다른 도둑이 훔쳐간 꼴. 그는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자신의 횡령이 드러나니까요. 훗날 체포된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차피 뒤구린 돈인 거 다 아니까 신고 제대로 못 넣을 줄 알았다. 돈도 잃고 시간도 없던 그는 기상천외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도주 직전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거상술을 받습니다.
얼굴 가죽을 당겨 인상을 바꾸려 한 겁니다. 수술 붓기도 빠지지 않아 피가 배어나오는 붕대들을 감은 채 그는 밀항선이 있는 화성으로 향합니다. 2012년 5월 5일 새벽 중국행 밀항선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뛰는 도망자 위에 나는 해양경찰이 있었습니다. 밀항 정보를 입수한 해경이 현장을 덮쳤고 그는 붕대를 감은 채 체포됩니다. 200억을 훔쳤지만 친구에게 털리고 여기저기 숨기느라 정작 그의 주머니에 있던 건 단돈 1,200만 원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2013년 1월 징역 9년이 선고됩니다. 항소심에서 8년으로 감형되었고 2014년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복역 중 내연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미래저축은행 예금자는 8만 8천 명. 그중 원리금을 보장받지 못한 예금자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은 일본 회사에 인수되어 지금은 다른 이름의 저축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경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뒤로 그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졸 학력의 소장농 아들. 명문대 졸업장을 위조해 4년간 가짜 대학생 노릇을 했습니다. 저명한 교수의 주례로 결혼까지 올렸습니다. 발각된 뒤에도 굴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어 2조 원대 저축은행 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려 성형수술까지 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잡혔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그 능력으로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름길을 택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짜는 언젠가 벗겨지고 그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